자, 돈키호테 우리 준호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돈키호테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디야? 상현이부터. 인상 깊었던 부분. 음, 글쎄, 마지막에 돈키호테가 죽는 장면이 약간 조금 반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자, 어떤 반전이 있었던 거야, 성현아?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까? 뭔가, 제가 처음에 돈키호테를 전에 다른 책으로 읽었었거든요. 그 약간 좀 응, 짧은 요약된 버전으로. 근데 응, 거기에서는 약간 엔딩이 그냥 깔끔하게 돈키호테가 죽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런 식으로 응, 끝났었는데 이제 응. 여기서는 이 이발사랑 조카 딸 그리고 산초가 막 돈키호테가 죽은 다음에 유언을 무시하고 돈도 막 흥청망청 놀면서 날려버리는 이런 게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읽었던 거랑. 음, 그다음 예림이. 나는 앞부분밖에 안 읽어가지고 앞부분밖에 인상 깊지는 않은데 약간 돈키호테가 처음에 막 기사 책을 읽고서 갑자기 막 기사에 막 빙의가 되면서 약간 그런 점이 약간 웃기기도 하면서 약간 인상 깊었던 것 같아. 다음. 하경아, 네가 아, 그렇게 써놔갖고, 제가 아빠 컴퓨터라 가지고. 아, 그, 하경이요? 네. 길하경, 아, 하경이 해줘. 나는 여기서 그 골정든 산초의 중독 생활이란 곳이 제일 인상 깊었어. 왜냐면은 이 산초가 그 뭔가 그 산초가 중독이 되면 뭐든 좋을 줄 알고 막 그랬는데 막상 돼보니까 막 의사가 이 과일은 뭐 수분은 없으니까 먹지 마시고 뭐 닭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시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게 되고 뭔가 힘든 중독 생활을 보고 뭔가 웃어서 약간 웃기기도 하고 뭔가 조금 불쌍하기도 해서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호야, 예. 정작 네 얘기는 너는 얘기 안 했잖아. 진행만 하고. 저는 딱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없어갖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인상 깊은 장면 있으냐 물어본 거야.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잠깐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현이에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엔딩 장면에 대해서 성현이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책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또 선생님, 음, 저 방에서 책을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 네, 책은 다 읽었는데 못 찾았어요. 헐, 야, 집이 너무 넓구나, 준호야. 자, 책 171쪽 폈어?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돈키호테의 어떤 그런 죽음과 관련되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171쪽 그 중간 부분에 그 신부님을 바라보며 고해성사를 했다라고 돼 있거든. 고해성사가 혹시 뭔지 알아? 들어봤는데. 들어봤는데. 예림이 아, 너는 좀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고해성사? 그니까요. 너 카톨릭 학교 다니잖아 지금. 네. 아, 네가 근데 카톨릭을 믿는 건 아니? 천주교를 믿는 건 아니? 저는 무교예요. 무교. 혹시 자기가 성당 다니는 사람 없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번씩 자기가 지은 죄를 가서 고백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 뭐라고 그러니? 그걸 뭐라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도 성당을 안 다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신부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하는 곳이 있거든. 요게 요런 식으로.
여기 신부님이고 요 사람이 고해성사인데 뭐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나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해성사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천주교 카톨릭 신자들의 어떤 그런 의무이기도 하고 이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도 다 카톨릭 국가 기본적으로 유럽이 거의 대부분 다 카톨릭 국가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그 신부님이 이제 뭐야 죄 사함을 해주면 그러면 자기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자기의 죄가 없어지고 그래야 이제 뭐 하는 거야? 천국 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고해성사한 내용이 있는데 성현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171조 성현아. 나는 이미 응. 돈키호테 라만차가 아닙니다. 이젠 방랑기사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은 나를 망치게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천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죽어서라도 올바르게 살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뭐야 이른바 자기 부정을 한다. 자기 부정.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예림이가 동키호테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들이 기사에 빙의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기사라고 막 어쨌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 예림이가 이 앞에 70 몇 조까지 읽었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는 보는데 왜 이 작가 세르반테스는 동키호테를 기사로 설정한 거야? 네, 응, 네, 그 기사 소설이 뭔가 응, 유행해서 유행해서 응, 사람들이 근데 기사 소설을 보고 옛날에 뭔가 잘 됐을 때 황금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뭔가 괴로운 그 현실에 대해서 기사 소설에 푹 빠져서 뭔가 너무 푹 빠지면은 그 약간 그것에 빙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응. 것처럼 이 돈키호테도 약간 이때 기사 소설에 빠져버린 대중들의 응.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책 36, 37쪽 그 부분에 나오는데 지금 하경이가 말한 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기사 소설이 아주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뭐였다는 거야? 인기 있었다는 거야. 마치 요즘에 영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누가 나오는 영화가 가장 인기 있어? 세계적으로. 이정재? 이정재? 영화요? 세계적으로 뭐요? 이정재가 나온 영화. 뭐 오징어 게임? 뭐? 네.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 이정재는 뭐 특별한 뭐 배우 개인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그 이른바 히어로물, 슈퍼히어 그 히어로들이 뭐 이렇게 그 무슨 시리즈가 있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그 뭐 어쨌든 각종 히어로가 있잖아. 쌤은 잘 안 보는데 그 히어로물들 나오면 좀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 그래서 뭐 슈퍼맨부터 시작해서 원더우먼인지 뭐 이렇게 각종 히어로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런 세계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누가 기사들이 나오는 이런 소설들이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세르반테스가 이제 전략적으로 기사 이야기를 해야 자기 책이 뭐 하니까 잘 팔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사 얘기를 했다는 거야. 첫 번째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근데 단지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자, 그런데 그 기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기사들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은 기사들에 대한 생각이 기사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음, 성현이 기사에 대한 이미지가 동키호테 읽기 이전에 네가 기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되게 좀 말 타고 다니면서, 어, 네, 좀 뭔가 왕실 같은데 좀 호위하는 그런, 말 타고 다니면서 왕실을 호위한다. 또 예리미가 갖는 기사에 대한 이미지는 정의롭고 어, 뭔가에 충실하게 그런 절도 있게 행동하는 그렇지. 사람? 정의롭고 절도 있는 존재. 뭐 자기의 죽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존재. 이런 식으로 기사하면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르반테스가 보기에 그렇게 이야기 속 소설 속의 기사와 실제의 기사는 너무나 뭐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사들의 허구성, 잘못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싶은 거야? 폭로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기사들에 대해서 비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 풍자인다, 풍자. 그래서 이 세르반테스가 그 돈키호테라는 그 인물을 기사로 설정한 부분에는 인기를 끌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기사들을 뭐 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이해가? 네. 네. 그런 어떤 그 계획인 것들도 있는 거지. 여기 책 171쪽 그 제일 아랫부분, 제일 마지막 문장, 우리 그거 이혜림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부터 셋째 줄부터 있잖아. 세상 일이란. 171쪽 예림아. 세상 일에난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변하는 것이다. 죽은 자는 산자의 눈물값으로 재산을 내놓고 산자는 좁쌀 같은 눈물로 죽은 자의 재산을 얻어내면 그만인 것이다. 그래서 이 돈키호테 작품 곳곳에 보면 세르반테스의 인생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뭐 여러 가지 세르반테스의 생각이 곳곳에 드러나. 근데 바로 요 마지막 부분에도 세르반테스의 그 인생관이 드러나. 세르반테스는 인생을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기쓰고 열심히 살아봤자 죽으면 뭐하다? 뭐 땡이다, 땡, 끝이다, 끝. 되게 허무해.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갖고 뭔가 이루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 절박함 이런 대신에 그냥 물거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마지막 문장. 죽은 자는 산자의 눈물값으로 재산을 내놓고 산자는 좁쌀 같은 눈물로 죽은 자의 재산을 얻어내면 그만인 것이다. 이게 뭔 말이야? 이 문장의 의미를 누가 한번 해설해 줘 볼까? 어떻게 받아들였어? 성현이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다고 했었는데 반전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의미가 무슨 말이야, 성현아? 이 문장이? 음,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죽은 자가 누구야 여기서? 죽은 자는 돈키호테. 돈키호테야. 산자. 이 산초랑 가정부랑 조카딸. 산초랑 가정부랑 산자의 눈물값으로 제사를 내놨다는 얘기는 뭐야? 이 눈물을 좀 짜냄으로써 약간 음, 여기 돈키호테랑 똑같이 음. 음,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자기의 죽음을 뭐하는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네. 감사하다는 얘기야, 고맙다는 얘기야. 야, 일밖에 없다. 그래서 기꺼이 돈키호테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뭐 한 거야? 내준 거. 내준 거야, 나눠준 거야. 어? 이렇게만 보면 얼마나 훈훈해.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산자는 좁쌀 같은 눈물로 죽은 자의 재산을 얻어내면 그만인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운 이유가 뭐라는 거야? 그 재산을 재산을 얻어내기 재산 위해서. 받으려고 그런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는 똑같은 말인데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아유, 이 사람이 죽어서 내가 얼마나 슬퍼. 또 이쪽에서는 나의 죽음을 저렇게 슬퍼하고 나를 저렇게 생각했다니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내 재산을 뭐 해준 거야? 준 거야.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훈훈하고 좋아. 근데 이거의 이면에는 저 사람들이 내 재산을 뭐 하고 노리고 일부러 뭐 했다는 거야? 물었던. 물어가지고 그 재산을 뭐 했다는 거야? 받아? 냈다라는 거야. 어? 자, 예림이가 하경이한테 하경아 얼마나 힘들어.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 하경이 힘내. 막 이러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하경이가 예림이 역시 넌 내 친구야. 고마워. 이러면서 야, 여기 먹을 거 나 같이 먹자. 이러면 둘이 사이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 근데 세르반테스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예림이가 하경이 저거 맛있는 거 갖고 있잖아. 야, 내가 저거 좀 얻어먹어야지. 그러려면 하경이한테 잘 보이는 수밖에 없지. 하경아, 너 예뻐. 너 최고야. 너 짱이야. 하경이가 정말 하고 뭐 주면은 역시 내 작전은 통했어. 지금 이랬다는 거 아니야. 어? 과연 그것들을 어느 면을 볼 거냐라는 얘기지. 준호, 예, 준호가 보는 인생은 어떤 것 같아? 제 인생이요?
준호가 보기에 쌤 지금 이 두 가지면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면을 얘기했는데 어느 면이 더 큰 것 같아? 네가 보기에는. 음, 연일이 더 큰 거 아니냐고요? 뭐라고? 아니, 그 눈물 흘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큰 것 같아? 아니면 결국 뭐 하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라는 면이 더 큰 것 같아? 이익을, 응? 음, 이익을 얻으려고 예, 하는 면이 더 큰 것 같다? 준호 네가 봤을 때? 어, 준호 네가 그러면 막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막 살랑거리고 막 하는 건 결국 네가 용돈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짓이다? 어, 그저 뭔가 어? 제가 쓰레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뭐라고? 어, 준호야 그냥 너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왜? 아, 예, 자, 그래서 뭐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쩌면 두 가지 속성을 다 같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돈이 문제가 아니죠. 돈 같은 거 됐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정말 대단해서 그런 거죠.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돈을 안 줘도 그렇게 할 건지 어? 아니면 정말 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 하고 있는 건지 쇼를 하고 있는 건지 라는 점에서 사실은 그 경계가 어디인지 라는 부분들이 혼돈스러운 어떤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르반테스 작가는 그냥 인간들은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응? 돈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 아주 뭐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허무하게 물거품된다. 인생 아무것도 없다. 결국 이런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르반테스의 어떤 그 인생관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할 건지 맞아. 인생이란 건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일 건지 사람이 말이야 이거 세상을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라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것인지 그건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어떤 그런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연이가 관심 있었다는 인상 깊었다는 그 산초가 총독이 되는 그 부분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박지원 알아? 연암 박지원? 네. 우리 연암 박지원 책 같이 보지 않았었나 그때? 봤나? 자, 연암 박지원이 신학자에서 쓴 나왔을걸요? 연암 박지원이 쓴 책 중에 양반전이라는 책 있는 거 알아? 네. 네. 선생님이 왜 갑자기 산초가 총독되는 얘기를 하는데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 얘기를 꺼냈을까? 양반전도 이 뭐야 양반이 아닌 일반 상인이 어? 양반 벼슬을 뭐 해가지고 사. 그래서 자기가 양반인 척 하는데 양반 노릇하기가 너무 뭐 한 거야? 어려워요. 어렵고 힘든 거야. 이걸 해서도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더워도 뭐야 양반들은 옷을 늘 뭐해 이렇게 갖춰 입어야 되고 뭐 급한 일이 있어도 뭐 하면 안 되고 뛰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게 너무나 뭐 하더란 거야 어렵고 힘들다란 얘기야. 자 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갑자기 산초 총독되는 얘기하다가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산초도 그 총독이 되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먹을 것도 자기 맘대로 못 먹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뭔가 총독되고 후회하는 게 음 약간 이 이야기와 닮은 것 같아. 그렇지. 그 양반의 어떤 그런 모습도가 양반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과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4쪽 잠깐 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산초를 뭐 해먹으려고 놀려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154쪽에 보면 중간에 비켜라 맨몸으로 그 부분 하경이 읽어보겠습니다. 154쪽이요? 154쪽 아홉째 줄 비켜라 맨몸으로 왔다가 비켜라.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떠나니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사람은 각자 본세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산성장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콩죽을 배불리 먹는 게 낫다는 말이다. 빨리 가서 먹는 데에 약이나 발라야겠다. 라는 식으로
결국은 이 아래도 결국은 누가 세르반테스 이건 산초가 한 말이지만 여기는 세르반테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 속담? 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주제와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재아,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살짝 음, 자기의 분수를 벗어나서 더 발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지. 지금 재하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주제,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산다는 게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맞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게 나쁘게 쓰이면 신분제를 뭐해? 강화시킨다는 거야. 어? 왕귀족이라는 신분, 넌 노비니까 너 노비로 살아 그냥. 근데 재하 같은 사람은 그걸 뭐 하겠다는 거야? 거부하겠다는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려시대 때 만적의 난 혹시 알아? 네. 아, 최초로 노비들이 난리를 일으켰다. 물론 이제 미수에 그쳤지만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단 말이냐. 아, 나는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해. 왕후장상은 쉽게 말하면 왕과 귀족의 씨가 따로 있단 말이냐. 그때로서는 놀라운 발상이야. 어? 신분제 사회에서는 씨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야. 왕의 씨는 왕의 자손은 왕이 되는 거고 노비의 자식은 노비가 되는 거였는데 그 씨가 따로 없다. 결국은 누구나 자기가 뭐 하면 성취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두 가지 인생관이 서로 뭐 하는 거야? 격돌하는 거야. 물론 이제 다른 차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성현이 네. 진행하겠습니다. 뭐냐. 여기서는 산초라는 이제 농부가 뭐냐. 돈키호테가 섬을 차지하면 총독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키호테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종 역할을 하잖아.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산초였으면 이제 돈키호테가 아니, 같이 처음 여행을 떠나면서 돈키호테가 약간 미친놈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섬의 총독 자리를 위해서 계속 돈키호테 옆에서 따라다닐 건지 아니면 뭐냐 그냥 그만두고 다시 평범하게 농부로 살아갔을지 너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 제가부터 저는 평범하게 살아갔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미친놈이란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걔가 더 이상 정신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돈을 잘 못 벌더라도 걔 그 시인증 같은 걸 듣는 것보다는 그냥 농부로 살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 준호는 음, 왜 질문 한 번만 다시 말해줄 수 있어? 너가 산초였으면 돈키호테를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약간 좀 정신 나간 놈인 걸 알게 됐을 때 돈키호테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종 역할을 했을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다시 농부로서 살아갔을지 너가 산초였으면 나는 동키호테가 미쳤으면 그냥 평범하게 농부로 살 것 같아. 하경이 나, 나도, 산슈가 뭔가 돈이 중요한 사람이었잖아. 뭔가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뭔가 돈키호테를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나라면은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약간 미친놈을 그 주인으로 섬기는 게 처음에는 그러려니 해도 뭔가 위험한 일이 많았잖아, 산초에게도. 힘든 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나는 돈을 진짜 못 벌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농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농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돈을 잘 벌기 위해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지만 돈키호테를 따르진 않았을 것 같아. 예림이는 나였더라도 돈키호테를 따르면서까지는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총독이었나? 총독이 되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조금 겹치긴 한 건데
너희들은 이 돈키호테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번엔 예리부터 난 잘 모르겠어. 한 하경이는. 나는 약간 돈키호테의 결말이 조금 이상했어.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그냥 슬퍼한다고 생각하지, 약간 비판적인 사고로 보진 않잖아. 왜냐면 너무 슬픈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약간 웃기기도 하고 뭔가 현실을 뭔가 저격하는 것 같아서 약간 슬펐어, 나는 읽으면서. 음, 나도 하경이처럼 똑같이 슬픔을 저격하는 것 같다고 좀 슬펐어. 제안은. 돈키호테 마지막 대화에 너무 극적인 것 같은데 갑자기 마지막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집에 돌아와서 알타가 죽게 되는 결말이잖아. 음, 살짝 뭔가 작가가 결말을 똑바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초라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들인데, 여러분도 살다 보면 산초가 돈키호테가 될 수도 있고 산초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키호테가 된다라는 의미는 뭐 이렇게 꼭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성격 유형에서 돈키호테하고 대비되는 인물 혹시 누구로 보통 얘기하는지 혹시 알아? 돈키호테형. 또 하나는 햄릿 들어봤어? 햄릿? 네. 셰익스피어의 사대 비극 중 하나는 햄릿. 그래서 햄릿의 그 명대사가 뭐야? 죽거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이제 그 햄릿의 명대사인데 결국 햄릿은 고뇌하는 인간이에요. 고뇌하는 인간. 그리고 늘 뭔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간. 반면에 돈키호테는 그냥 일단 저돌적인 인간. 뭔가를 이렇게 하고 보는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격 유형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른바 돈키호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저지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그 누구지? 그 지금 잘 나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굳이 말하면 돈키호테형인 거야, 햄릿형인 거야. 돈키호테형인가 그 사람이. 아니 지금 근데 그 사람이 화성에 뭐 로켓 발사해갖고 화성 가서 살겠다. 지금 보면 얼마나 뭐해? 터무니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야. 근데 그 일들을 지금 뭐해?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전기자동차도 지금은 많이 인정받았지만 처음에는 과연 전기자동차로 갈 수 있는 거를 때 그걸 치고 나간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들. 그럴 때 그 일론 머스크의 행위에 대해서 그를 뭐 할 거냐?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 라는 것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갑자기 내가 뭐 새로운 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동의하고 그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와 달리 그냥 여러분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근데 산초 같은 경우는 돈키호테를 기꺼이 뭐해? 따라 나선 거란 얘기야. 그럼 산초는 돈키호테를 왜 따라 나섰냐. 산초는 애당초 처음부터 뭐가 있었냐면 목적. 돈키호테를 통해서 자기가 뭐해? 뭔가를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아주 계산적인 인물인 거야. 산초는. 돈키호테에 비해서 아주 계산적인 인물이고 돈키호테를 우리가 그냥 단순한 미치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돈키호테는 그 동네에서 이른바 좀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야. 산초는 그냥 뭐였고 일반 평민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돈키호테는 양반인데 좀 이렇게 좀 쇠락한 양반 하지만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양반이야. 그리고 그 양반에 대해서 깍듯하게 이제 모셔야 되는 평민이었다는 거야. 산초는. 그 그렇기 때문에 산초와 그 돈키호테의 관계는 이른바 주인과 종의 어떤 그런 관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초가 나설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산초의 어떤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구도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결합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산초는 마지막에
재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욕망을 뭐 한 거야? 실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미치광이라고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산초가 계속 따라다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에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계급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고 그의 말을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그를 이용해서 자기가 뭐 하면 되니까 돈. 돈을 벌면 되니까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계산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라고 그 산초의 행동을 우리가 굳이 이해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지. 됐니? 또 네. 아까 성현이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부분들에서 하늘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 대립구조로 얘기했어. 그런데 꼭 대립구조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을 수 있어. 슬픈 건 슬픈 거고 돈 받아서 뭐 한 거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꼭 돈 받으려고 내가 슬퍼했던 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죽었던 건 뭐 한 거지만 죽었던 일은 뭐 한 거고 슬픈 거고 근데 그 이후에 돈 받아서 좋은 건 뭐 한 거고 또 좋은 다른 이것들이 병렬적으로 이게 같이 중첩되는 게 병렬적으로 가능하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순간이 너무 슬퍼. 그래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틀, 3일, 4일 지나다 보면 그 슬픔에서 서서히 뭐 한다는 거야? 벗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서 그냥 뭐야 살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막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막 그 당시 어떤 그런 슬픔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시간이 뭐 하면서 지나면서 그냥 또 멀쩡하게 살아가더란 얘기지. 그러면 너 그때는 막 거의 막 그렇게 슬퍼하고 하더니 어떻게 지금은 하호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사람의 뭐라는 거야? 인생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그것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바라보면 그것들이 너무 이렇게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또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슬퍼할 때 그 사람 보고 아유 너 속으로는 뭐 하고 있지? 라고 너 유선이지? 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순간만은 최소한 뭐였다는 거야? 진심인 건지. 결혼과 이혼도 마찬가지지. 너 이렇게 이혼할 거면서 그때는 왜 너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막 그랬냐? 너 그때 거짓말한 거냐? 그때 그 거짓말한 거였겠어? 그 당시는 진짜 뭐였다는 거야?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뭐 했어? 생각했지. 그 맹세했지. 근데 뭐 하다 보니 살다 보니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들이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것 아닌가라고 그런 관점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하경이. 네. 어, 여기서 그 57쪽에서 모범 소설집에 대해 나오는데 어, 여기서 모범 소설집의 이름에 대해서 이 59쪽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선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 이 소설들은 도덕적인 유용함을 제공한다라고 밝혀두었지만 비판했던 자기 자신의 당당함과 그리고 검열관에 의해 출판이 거부될까봐 제목을 일부러 모범소설집이라고 붙였을 거라는 해석도 있잖아. 너희는 두 가지 해석 중에 뭐가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아예 다른 해석도 좋고. 재하. 난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그때도 뭔가 살짝 왕정 시대 같은 거였으니까 살짝 중세 시대니까 살짝 검열이 무섭지 않았을까? 준호. 음, 그러니까 설득할 때 뭐랑 뭐가 있다고? 어, 너가 해석하고 싶은 것도 좋고, 아니면은 첫 번째는 당시대를 꾸밈없이 비판했던 작가 자신의 당당함, 두 번째는 검열관에 의해 출판이
거부될까봐 제목을 일부러 모범 소설집이라고 붙였을 것이다. 이 두 가지나 아니면 너의 해석, 다른 해석도 좋아. 음, 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나은 것 같아. 어, 성현이. 미안한데 질문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만. 그 모범 소설집 얘기가 59쪽에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이름과 그 제목과 다르게 내용은 전혀 모범적이지 않았는데 이 모범 소설집이라고 정한 이유가 두 가지가 일단 나오는데 경지대를 꾸밈없이 비판했던 작가 자신의 당당함, 두 번째는 검열관에 의해 출판이 거부될까봐 제목을 일부러 모범 소설집이라고 붙였을 거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너는 어떤 해석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더 좋거나? 나는 뭔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가 조금 더 끌리는 느낌인데. 어, 예림이. 나는 첫 번째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세르반테스는 약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작가 자신의 담당함을 표현했던 첫 번째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음, 나는 나는 두 번째인 것 같기도 해. 왜냐면은 이때 검열관이 있었을 거니까 뭔가 그냥 이 내용에 맞게 제목을 지으면 안 통과될 수도 있으니까 모범 소설집이라고 붙인 것 같기도 해. 여기 48, 49쪽에 둘시네아 얘기가 나와. 근데 이 돈키호테에게 둘시네아는 나는 희망이잖아, 사실. 너희는 이렇게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뭔가 돈키호테에게는 둘시네아 같은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 나 성현이. 어, 난 딱히 잘 없는 것 같아. 예림이. 나는 약간 기분이 안 좋거나 힘들 때나 이럴 때 노래를 들으면 뭔가 좀 더 기분이 한결 나아지기도 하고 뭔가 그 노래 가사에 맞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는 노래가 약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인 것 같아. 준호. 음, 나는 뭐, 음, 뭐 자전거 타거나 이럴 때, 그런 것 같아. 재하. 난 살짝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좀 그렇게 되거든. 어, 나도 사실 사람으로 치면 가족이고, 아니면은, 아까 예림이가 말했듯이 노래를 듣다거나 아니면 밖에 산책을 나가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 마지막 질문인데, 여기서 73쪽에 우스꽝스러운 기사 임명식이란 게 나오잖아. 이 주막집 주인이 막, 돈키호테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 이 주인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사꾼이어서 결국은 막 이 돈키호테가 말하는 바에 대해 막 해주잖아. 너희는 만약에 갑자기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기사라고 기사 임명식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거나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 준호. 어, 음, 난, 난 잘 모르겠어. 성현이. 아, 잠깐만. 질문이 뭐라고? 72, 73쪽에 그 돈키호테가 갑자기 와가지고 기사 임명식을 해달라고 하고 막 기사인 척을 하는데 이 주인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사꾼이어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돈키호테가 뭔가 좋아하게 이상하게 대해줬잖아. 너희라면은 이렇게 약간 돈키호테처럼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기사 임명식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도 좀 괜히 왜 그러고 사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반항하면서 그러면 좀, 네,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좀 비위를 맞춰주면서 좀 살살 달래주지 않을까. 어, 재하. 나였어도 살짝 미친놈 취급하면서 아무리 살짝 미친 사람이란 걸 알았어도 뭔가 후폭풍이 올 걸 두려워해가지고 오히려 더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재하. 응? 금방 제하했고. 아, 그럼 다른 거죠? 음. 어, 나였으면은 뭔가 나도 예림이처럼 후폭풍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뭔가 다른 이유로 저희는 오늘 사정이 있어가지고 가라고 못 받아줄 것 같다고 막 할 것 같아. 왜냐면은 당신 기사 아니라고 막 이상하다고 막 하면은 오히려 더 나에게 해가 되시고 무서울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 저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가끔 애들이 투정 부리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어유 그랬어. 어유 맞아, 맞아. 이러면서 그 애를 뭐 한다는 거야. 달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당장 그만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여관집 주인은 그 사람을 그 동교태로 어떻게 다루는 것이 가장 뭐야.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인가. 그래서 이 여관집 사장은 철저하게 모든 행동의 기준이 뭐였다는 거야? 이익이었어, 이익. 돈키호테를 처음에 받아들인 이유도 손님을 받아야 뭐야,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키호테 때 자기가 기사를 수혈한 이유도 이거 그냥 그대로 나왔다가는 말썽을 부려서 자기가 손해가 되는 거니까 빨리 기사 대접을 해주고 그래서 뭐해? 보내는 게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철저하게 그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원칙 아닌 건 아닌 거지. 응?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다. 맞는 건 맞는 거다 해서 원칙적인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반면에 이 여관집 주인처럼 원칙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상황을 잘 뭐 하는 거? 모면하는 거. 융통성 있게 모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서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지 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날 막 준호가 있는데 준호가 막 여러분 애들한테 야 나 예쁘지? 나 예쁘다고 말해 빨리 안 말하면 나 뭐 할 거야 막 이렇게 됐을 때 성현이가 야 인마 너는 예쁜 게 아니라 잘생긴 거야 하는데 아니야 나 예뻐 막 계속 그러면은 성현이가 막 끝까지 넌 잘생겼다니까 하고 그럼 둘이 싸울 거냐 이럴 때 재하가 야야 예쁘다고 말해주고 끝내 쟤 계속 그냥 잘생겼다고 그러면 쟤 끝까지 가래야 그냥 예쁘다고 말해 끝나 그래 예뻐 이러고 말 거냐 라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거냐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48, 49 쪽에 동키호테에 있어서 아니 그 동키호테에 있어서 그 돌싱의 아가씨가 갖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제 요 작품을 바라볼 때 두 가지야. 하나는 예를 들면 풍차를 향해서 동키호테가 뭐해? 돌진하잖아. 그게 진짜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다. 아주 미치광행이다. 일 수 있지만 그 풍차를 풍차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상징. 풍차는 상징일 뿐이고 어떠한 그 기득권의 세력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뭐해? 달려든 어떤 그런 용맹한 돈키호테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문학 작품이나 신화나 이런 거를 볼 때 그거를 그, 그 단어가 의미하는 그 자체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본질, 그것이 상징하는 요걸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야. 문학 작품 해석할 때. 그런 점에서 이 불신의 아가씨라는 거는 돈키호테가 살아가는 이유야.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아까 그 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하경이의 질문을 좀 잘 못 이해했어. 잘 못 이해해서 여러분이 아까 대답한 것들 중에 하경이의 질문에 맞는 대답은
하경이가 말했던 가족.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가족이야.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는 살아가는 거야. 모든 걸 참고 뭐 하는 거야. 백범 김구한테 살아가는 이유는 뭐였을까? 독립? 독립이야, 독립. 백범 김구한테는 독립이었다는 거야.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살아가는 이유, 옛날에 그 천주교 박해당했던 그 천주교 신부들이라던가 천주교 신자들한테 살아가는 이유는 신앙이어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야.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나름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지. 내가 왜 살아가는 건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어떤 그 소명의식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고, 자기가 뭔가를 향해서 이렇게 질주하고 달려가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해서 그걸 향해 자기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어떤 그런 삶. 그래야 그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그것들이 삶이 풍성해지고 해석이 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반면, 그런 게 어디가 있냐. 그건 다 사람들이 상상해놓고 다 지어낸 거다. 그냥 지금 하루하루를 그냥 뭐 하는 거? 살아가는 거다, 그냥.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다. 거기에는 아무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범소설집, 그 세르반테스가 작가이기 때문에 대표작은 돈키호테고 돈키호테 외에도 몇몇 작품이 더 있어서 세르반테스의 작품 세계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모범소설집이라는 책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재야 네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 모범이라는 말들, 그 모범적이다라고. 그러면 그 모범적이라는 말에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른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야. 뭐 횡단보도로 길을 잘 건너고 아무데나 침 뱉지 아니하고 친구하고 안 싸우고 남을 잘 도와주고 우리가 이런 게 모범적인 거잖아.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모범소설집이라는 책 안에 돈키호테가 쓴 내용들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과 도덕이라는 거에서 보면은 전혀 뭐하지 않다는 거야. 모범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모범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그 모범소설집이라고 그러면 이름을 왜 붙였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아까 하경이가 말한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른바 검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검열관들이 그 책을 열심히 뭐해? 안 읽어보고 뭘로만 판단한다는 거야. 제목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목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목을 모범소설집 지어놓으면 검열을 피해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을 거다. 그걸 노려서 모범소설집이라고 제목을 뭐 한 거다? 정한 거다. 낚은 거다. 사기친 거다. 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아예 모범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야. 아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남을 도와줘야 된다. 이게 모범이라고 하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 생각은 하지만 세르반테스가 봤을 때는 그건 모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이거야말로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모범적이지 않지만 누구한테는 세르반테스한테는 그게 뭐인 거라는 거야? 모범이라는 거야. 그게 맞는 얘기라고 세르반테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르반테스는 당당하게 그거를 모범 소설집이라고 제목을 정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재야. 네. 그런데 앞에서 이번에 그 질문을 만든 게 앞에서 다 나와가지고. 할 거 없으면 안 해도 되고 할 거 있으면 하고. 다 했어, 재야. 다른 친구들이? 그래서 할 게 네. 없어. 네. 예림이 혹시 할 거 있어? 아니요. 예림도 할 거 없고. 자, 이 책은 1부와 2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돈키호테 이야기는 몇 부? 2부. 2부가 돈키호테 이야기야. 자유와 희망의 전서 돈키호테고 그 2부가 다시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래 돈키호테가
그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후속편 2탄이 나온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아까 누가 이거보다 더 짧은 이야기로 봤다고 그랬는데 이거 자체도 사실은 뭐야? 그냥 짧은 요약. 줄거리야 줄거리. 요약. 원래 돈키호테 이야기의 줄거리인 걸 볼 수 있는데 원래 돈키호테 이야기를 완역 요 책이 이제 완역판으로 완역되어 있는 요 책이 돈키호테 1, 2권 해갖고 완역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의 쪽수가 몇 쪽이냐면 1720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이 170쪽인가 그거든? 이거의 10배야. 원작은. 근데 10배가 아니라 사실은 20배야. 왜? 지금 이 책에 돈키호테 얘기 나온 거는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거의 완역본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완역본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발장, 레미제라블 얘기도 우리는 보통 뭐만 하냐면 요약. 장발장이 뭐 훔쳐가지고 맞아요. 감옥에 갔다가 빵 훔쳐갖고 감옥에 갔다가 어느 신부님이 하룻밤 머물게 했는데 금초대 훔쳐가지고 다시 잡혔는데 신부님이 뭐 해준 이야기? 용서해준 얘기를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는 전체 그 레미제라블 장발장 얘기에 극히 뭐라는 거야? 한 일부. 챕터에 불과하다는 거야. 한 챕터에. 그 레미제라블 얘기도 전체도 사실 상당히 긴 그런 책인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돈키호테의 그 완역본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더 이제 독서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완역본이라 하더라도 그건 번역해 놓은 거잖아. 원본. 번역자가 번역해 놓은 것 때문에 난 원어를 읽겠다. 그래서 이제 세르반테스가 쓴 거는 이제 스페인 문화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썼겠지. 그래서 나는 이제 자기가 일부러 뭘 공부해서 스페인어를 공부해서 스페인어 원본을 읽겠다, 원전을 읽겠다라고 또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또 독서가들도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사람마다 자기 수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이제스트판, 줄거리판을 읽기도 하고 또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완역판에 도전하기도 하고 또 아예 여러분들이 원전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독서의 수준에 맞춰서 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돈키호테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해설로서 5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책 14쪽부터 보겠습니다. 제 1장이 세르반테스에 뭐라고 되어 있어? 고단한 일생. 세르반테스의 고단한 일생에서 세르반테스의 어떤 그런 인생을 짤막하게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반테스가 가난했고 또 이제 뭐 전쟁에 나가서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고 뭐 이혼도 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러면서 세르반테스의 어떤 그런 인생이 녹록지 않았던 어떤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르반테스가 사실은 책을 쓴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22쪽에 보면 밥 먹고.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직업적으로 이 세르반테스 돈키호테가 이런 일들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쪽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는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장 26쪽 제2장에는 아까 제1장은 세르반테스의 일생을 가난 소개해드리고 속에 제2장은 꼽힌 황금시대. 자, 가난 속에 꼽힌 황금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야? 세르반테스가 살았던 시대의 스페인, 에스파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속에 꼽힌 황금시대라고 얘기됐었는데 이 에스파냐가 전성기를 지냈다는 거야. 스페인이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자, 스페인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르네상스. 스페인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콜럼버스 알아? 네. 네. 콜럼버스가 어떤 인물이야? 콜럼버스가 어떤 인물이야?
배 타고 인도 찾으러 갔다가 미국 가가지고 그렇지. 완전 대서양을 처음으로 항해했던 인물이 바로 대서양을 넘어서서 유럽인의 기준에서 신대륙이지. 유럽인의 기준에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인물이 그 콜럼버스인데 이 콜럼버스가 바로 스페인의 황금 시대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왜? 이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날 때 배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 그걸 지원해 준 게 어디야? 스페인이야, 스페인.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야. 그래서 대신 그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 쉽게 말하면 아메리카 대륙을 다 누가 차지한 거야? 스페인이 차지한 거야. 스페인은 이 북미 쪽이 아니라 남미 쪽, 중미 남미 쪽. 그 부분들이 지금도 그래서 남미 국가, 페루니 뭐 이런 브라질 빼놓고 나머지 그 나라들이 다 스페인어를 써.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중에 남미 사람 스페니쉬라고 그러거든. 스페인어 쓴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스페인이 당시 아주 많은 영토를 갖고 있고 그 신대로부터 많은 그 뭐야 은이니 금이니 뭐 이렇게 각종 식량이니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스페인이 황금 시대를 누릴 수 있었던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페인의 뭐 이른바 무적 함대. 그래서 지금 이제 곧 그 월드컵 시작하잖아 다음 주에. 네. 그래서 스페인 축구 잘하는데 스페인 축구 별명할 때 무적 함대라는 별명을 쓴단 말이야 지금도. 독일은 보통 그 뭐 무슨 이름 쓰는지 혹시 알아? 전차군대. 전차군단이라고 해요. 그럼 독일은 왜 전차군단이라는 얘기 쓰는지 알아?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전차군단이 유명했거든. 독일 축구는 전차군단, 스페인은 뭐 무적함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그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깬 게 누구야? 어느 나라야? 어, 영국? 영국. 영국이 아, 스페인을 물리치고 영국이 새로운 패권을 차지한 거지. 그래서 이른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대영 제국을 건설한 거지. 그다가 그 영국이 이제 깨지고 그다음에 어디가 지금 이제 세계 최강국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거야. 미국. 미국이 지금은 세계 최강국으로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있는 거고 그런 미국의 패권이 이제 또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 지금 우리는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영원히 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전에 영국이 영원히 갈 것처럼 보였고 그전에는 스페인이 영원히 갈 것처럼 보였는데 언제든지 그들은 다 뭐가 있다는 얘기야? 끝이 있다는 얘기야, 끝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역사를 놓고 보면 미국도 언젠가는 지는 해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지는 해가 이제 언제 지냐가 문제겠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살았던 당시 어떤 그런 스페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나라의 힘이 세니까 문화도 발달하는 거라는 얘기. 그래서 그것들은 함께 가는 거야. 문화만 막 발달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음악과 예술 이런 것들이 영화 이런 것들이 꼽힐 수 있는 이유는 스포츠 이런 것들이 꼽힐 수 있는 이유는 다 뭐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돈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술을 할 생각도 하다는 얘기야. 배고파 죽겠는데 노래 부르고 뭐 하고 이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른바 그 황금 시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문화가 융성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뭐야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조 3단원에서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대 문학. 근데 문화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갖냐라는 거예요.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갖는 의미, 문학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문학의 문을 연 돈키호테가 됐는데 왜 돈키호테가 근대 문학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전에는 권선징악이었어. 자, 권선징악이 뭐야? 선한 게 악을 징벌한다. 그러니까 뭔가 용사가 막 악을 물리치고 이런 거.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 이야기는 착한 예를 들면 그 뭐야 그 흥부와 놀부 그럼 흥부는 뭐하고 착하고 놀부는 뭐하고 나쁘고 이런 식으로 선악구도가 분명해. 맞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평면적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돈키호테라는 그 인물을 보면 돈키호테가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사이코 같고 미친 사람 같고 하지만 돈키호테의 내용들 중에 이렇게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돈키호테가 그 뭐야 양치기 소년 여기 그 당하고 있을 때 그 양치기 소년 구해주는 거 알아? 네. 네.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 포로들 그 죄수들이 이렇게 그 하고 있을 때 그 죄수들을 풀어주라고 막 하잖아. 네. 그러면서 국악인 사람들에게 폭력을 쓴단 말이냐. 어떤 경우도 폭력을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내가 저 가련한 자들을 폭력에서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97쪽 또는 100쪽에 죄값에 비해 형벌이 너무 지나치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태어나게 할 때 똑같은 자유를 주셨어. 뭐 이런 식으로 133쪽에 보면 뭐 먹을 것을 밝히고 그 말을 밝히면 못 쓴다. 그것은 머저리나 좋아하는 독약이다. 근데 139쪽에 아이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역할이다. 아이들의 미래가 부모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것은 옳지 않다.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 동교태가 다 한 말이야. 이런 말들은 다 뭐 한 말들이라는 얘기야. 멀쩡하게 옳은 말을 한 거란 얘기야. 이해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교태라는 인물은 한 가지 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인물 안에 여러 면을 다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복합적인 인물. 그래서 근대 소설, 현대로 넘어왔을 때 그 인물의 주인공, 그 캐릭터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평면적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그 인물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면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돈키호테가 그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키호테를 근대 문학의 어떤 그런 시작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하다논 얘는 뭐에 대해 나와 있는 거야? 12쪽. 다시 한번 42쪽 돈키호테가 갖는 의미 돈키호테가 그 어떤 작품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뭐 부조리한 현실에 일침을 놓고 그 당시 잘못된 현실을 풍자하고 또 현실의 장벽을 넘어 자유와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돌진한 어떤 그런 인물상을 구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쪽에 뭐에 대해 나왔어? 시인과 극작가, 소설가로서의 세르반테스에서 아까 그 1단원에서는 세르반테스의 전체 일생을 얘기했다면 이제 5단원에서는 세르반테스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작품 세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그러한 그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좋은 점은 돈키호테 책만 읽어가지고는 돈키호테 스토리는 잘 알지만 돈키호테에 둘러싼 어떤 해설, 배경 이런 것들은 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충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돈키호테를 둘러싼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아가 음식을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직접 제아가 이 음식은 어떻다라고 맛볼 수 있잖아. 네. 그거는 우리가 그냥 책을 읽는 거야. 돈키호테를 그냥 읽는 거야. 근데 성현이는 음식을 맛본 게 아니라 그 뭐야 음식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음식은 뭐 누가 만들었고 이 음식은 뭐 어떤 가치가 있고 막 열심히 옆에서 뭐 해준 거야. 설명해 준 거야. 그리고 음식 맛만 보라고 조금 내준 거야. 자, 준호는 어떤 걸 택할 거야? 제아처럼 그냥 음식이 충분히 있어갖고 음식을 막 먹는 걸 택할 거야? 아니면 음식은 조금 주고 그 음식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 거가 있는데 그거 그 옵션 중에 두 옵션 중에 선택하라면 준호는 뭘 선택할 거야? 저는 음. 조금 먹었다가 다시 그 설명하는 거,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옵션 선택할 거다. 예림이는 예. 저도 두 번째예요. 두 번째야. 하경이는 저도 두 번째. 그래. 재하는 첫 번째가 많이 주고 그거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음식만 열심히 먹는 거지. 저는, 어, 그래도 뭔가 어. 배 부르려고 먹는 것도 있지만 뭔가 맛있으려고 먹는 것도 있으니까 저도 2번이요. 성현이는 저도 두 번째요.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고른 거야.
그런데 굳이 뭘 설명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느냐. 내가 느끼고 내가 깨우치면 되는 거지. 내가 중요한 거지.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문학 작품이나 이런 고전이나 이런 걸 읽을 때 쌤이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남들이 설명해 준 거를 바탕으로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좋은 거는 아예 충분히 먹고 설명도 듣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이 있듯이 이러한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소화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뭔가 이게 뭐예요? 다음 주에는 책이 어린 왕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스페인 문학의 최고봉이 이제 요 돈키호테라고 얘기하면 또 어린 왕자 누가 썼어? 어린 왕자 쓴 사람도 유명한 네. 사람이지. 생텍쥐베리라고 해서 프랑스 책인데 어린 왕자 책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도 버전이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다음에 있는 어린 왕자는 원전입니다. 원전. 그 완역으로 돼 있는 근데 그 자체는 뭐 길지 않은데 어쨌든 어린 왕자 책을 갖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40분부터 시작해. 자꾸 막 늦어지는 것 같아. 40분부터 시작할 수 죄송합니다. 있도록 38분, 39분 정도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말 잘 지내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시고.